예, 반갑습니다. 일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국내 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내 경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큰 국내 경제에 대해서 현황과 지금 전망을 말씀드리자면은 큰 목차로 보게 되면 이제 수출은 호황,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수출이 최고의 지금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와 반대로 내수는 아주 극심한 침체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 일부에서 세계 경제에서 얘기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부채 문제들이 심각하게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 경제의 현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수출입 현황. 수출입 현황은 그러니까 수출 550억 달러, 수입 516억 달러, 무역 수지는 42억 달러의 흑자를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 수지는 17개월 연속 흑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만큼 수출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부 세계 경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코로나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소비들이 이제 급속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소비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은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하게 되면은 확실히 일일 평균 수출액 비교해 가지고 27.9%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 한마디로 평가라면은 말씀드리면은 수출은 호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반도체가 거의 수출을 이끈다고 보여야겠죠. 삼성전자 이번에 3분기 수출 내역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분기 사상 최고의 매출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좀 아주 상당히 높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지금 20%를 지금 차지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단일 회사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다 플러스 이제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경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병목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하려면 6, 7개월씩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어요. 그만큼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유 제품, 그다음에 선박도 사실 4, 5년 전에 조선 산업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분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은 선박이 다시 수주들이 늘어나면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들 쭉 해가지고 10대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제 9월달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9월달 발표된 게 2.5%가 발표됐어요. 지금 5월 달부터 계속 지금 2%대의 지금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높은 물가는 지금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5%대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4%, 3% 이상으로 가는데 한국은 사실 2%대로 계속 지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 2%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면 그만큼, 그럼 전체 연으로 따지게 되면 평균을 갔을 때 2.45% 이상이 가지 않겠는가. 작년도 물가 같은 경우는 0%대였어요. 0.1%, 0.2% 막 이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2%대, 2.5%대라고 그러면 사실 이건 되게 부담이 됩니다. 연속으로 가기 때문에. 더 걱정인 거는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 지금 발표가 7.3%가 나왔어요. 통상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생산자 물가지수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3개월 있다가 이 수치들이 다 지금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대 그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 이 아래로 떨어지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금 2%대 물가 상승은 처음에는 일시적 아니냐,
뭐 한 두세 달 하고서 끝나지 않겠냐라고 판단했다가 한국은행 발표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지속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의 물가 상승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물가 상승에서는 자유스럽지 못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나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어차피 물가가 계속 뛰게 되면 시장의 금리도 요동이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 금리를 볼 때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보통 3년물하고 10년물의 국채 금리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물짜리를 가져왔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채권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2.36%대가 나왔어요.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1년치거든요. 채권 상승률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가 8월 달에 0.25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75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금리는 사실 뭐 주담대라든지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0.25가 올라간 게 아니라 뭐 거의 뭐 좀 1에서 1.5%대 이상이 지금 상승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금리 플러스 이제 가상금리를 적용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는데, 그것이 물가 상승이 계속 반영되고 여러 가지의 상승 요인이 있다 보니까는 이와 같이 시장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물짜리가 지금 연 2.36%대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건 높은 거죠. 추세를 보게 되면 이것도 당분간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시장금리도 지속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물가 상승에 따라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막대한 부채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금융 리스크 가속화가 우려가 된다. 금감원장이 금감원에서 발표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금리가 1% 올라가면 금융사 평가 손실은 26조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가 상승에 따른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예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사실 전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더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러게 되면은 환율 차이에 의해 가지고 외자가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이 심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IMF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런 외환 위기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 한국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금리는 0%에서 0.25%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아직 양적 완화도 실시를 안 한 상태예요. 하지만은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데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가 미리 미국에서 금리 인상되면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0.2% 올린 것이고,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아마 11월 달쯤에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0%에서 0.2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0.75거든요. 근데도 사실 이 갭이 0.75% 차도 이멀지마켓, 소위 말해서 신흥국 입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한 1% 정도대로 해가지고 이 갭을 둬야 나중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따라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비슷한 유지된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되면 바로 이 신흥국에서 외자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위험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기준금리 0.25%를 올렸지만은 시장에서 금리는 0.25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 금리는 지금 1%에서 거의 1.5%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가상금리 때문에 그런데, 가상금리는 이제 CDS 금리 해가지고 사실 소위 말하는 뭐냐면 리스크 관리를 차원에서 금융권에서 더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25 올리면은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하는 금리는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또 0.25 오른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막대한 부채 상황, 지금 가계 부채가 지금 이미 1,800조가 넘어섰고, 지금 기업 부채도 지금 2,200조라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국가 재정 부채까지 합치면은 우리나라 부채 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6,000조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작년도 GDP가 1,895억인가 그랬거든요. 3배가 넘어요.
사실 여기서 금리가 0.25 올라간다. 근데 시장 금리는 더 올라간다. 1%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뭐예요?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얘기. 근데 이게 0.25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이 가계부채에 이제 짓눌려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부실 리스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세계경제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 신중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0.25 올리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반응은 그거보다 훨씬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고,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자 납부 금액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그 금융 리스크 같은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미국이 올리니까 한국도 그냥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상당히 리스크를 더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1%로 올리게 되면 금융사 평가 손실이 26조가 발생한다. 이게 부실이 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26조가 1%만 올려도 0.75인데 이게 0.5였을 때 얘기였거든요. 0.5였을 때 이게 발표가 된 건데 1%만 올리면 1.5란 얘기잖아요. 1.5만 돼도 26조가 지금 부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26조의 부실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겠습니까? 경기도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자가 유출되는 거예요. 왜? 미국의 금리가 만약에 1%고 한국의 금리가 1%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다 돈을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미국에다 맡기죠. 왜? 그만큼 안정이니까 여기는. 한국은 물론 이제 선진국에 지금 들어섰는지 들어설지 말지 지금 하는지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한국도 꽤 경제 규모도 신용도라든지 이게 좋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딱 선진국이라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하고 미국은 벌써 신용도 차이가 이 글로벌 경제에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금리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들이 유출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지금 얘기되는 것이 뭐 이건 통상적인 얘기인데 한국하고 미국의 이 금리 차는 몇 프로가 적당하냐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0.5에서 0.75 정도가 차이 나는 게 적당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이건 상황과 시기에 따라 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만약에 1%가 된다 그럼 한국은 못해도 1.5에서 1.75는 돼야지만이 외자가 빠져나가지 않은 균등한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같은 의미로는 한국하고 중국은 그러니까 채권 매입 축소를 위한 양적 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 발표할 때 11월부터 월 1,200억 불의 채권을 매입해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지금 만들고 양적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축소시키겠다. 언제까지? 내년 중반까지 해가지고 완료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양적 완화 축소는 결국 뭐냐면 채권 매입을 줄여가지고 시장에 유동성을 만들지 않아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채권 매입의 축소를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느냐? 그 비율이 아주 작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냐? 결국 딴 게 없어요. 대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시중에 돈들이 풀려나오지 않겠지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채권 매입 축소를 위한 양적 완화 축소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대출을 규제해가지고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왜 대출 규제에 대해서 계속 발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년 1월부터는 뭐 2억 초과하면은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게끔 하고 7월부터는 뭐 1억까지 낮추겠다. 뭐 이런 게 발표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대출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시장에 있는 유동성 장세를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즉 시장에 있는 돈들이 풀려나온 것들을 결국은 축소를 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금리 인상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